옛날 옛적 자연 상태에 가까운 한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은 마치 토마스 홉스가 묘사한 만인에 대한 투쟁의 생생한 현장이었어. 이 마을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끝없이 싸우고 서로를 믿지 못하고 오늘을 살아남기 위해 눈치를 보는 곳이었지. 마을의 이름도 그래서 투쟁골이라고 불렸어. 투쟁골의 어느 날 마을의 지혜자인 노인이 등장했어. 그의 이름은 토마스였지. 그는 마을 사람들이 모인 광장에서 큰 나무 아래 서서 석양빛을 받으며 이렇게 말했어.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는 결국 우리 모두 자신을 망치고 마을을 파괴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자연의 격렬한 상태에서 벗어나야 해요.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는 머리를 극적였어. 그렇다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노인장이요? 라고 마을 대장장이가 물었지. 토마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 우리는 서로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각자의 힘을 한 곳으로 모아 우리를 대표할 사람을 뽑고 그에게 권력을 줘야 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안정과 질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농부가 손을 들고 말했어. 하지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우리를 억압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토마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 하지만 착한 주권자를 뽑는다면 그는 공정하게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권력을 악용한다면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그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계약에 포함시켜야지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어. 이때 장사꾼인 한 여인이 말했다. 우리가 모든 결정에 대해 동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중 누가 주권자가 되어야 합니까? 토마스는 모든 사람을 조용히 진정시키고 말했다. 지혜롭고 공정한 사람을 뽑아야겠지요. 여러분이 믿고 뒤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을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이 계획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깊은 논의 끝에 자신들의 대표로 성실한 제임스를 선택했어. 그는 늘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하는 사람이었거든. 제임스는 주권자가 되어 마을에 질서와 법을 세우고 모든 결정은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여 결정했어. 시간이 지나면서 투쟁골은 더 이상 싸움의 장이 아니었어. 사람들은 협동하고 조화를 이루며 마을은 번영하게 되지. 이제는 그 이름조차 바뀌어 평화마을로 불렸어.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간단했어. 토마스 홉스의 사회계약 이론에 따라 각자가 일부 자유를 양보하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자연상태의 혼란은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공동의 목표였어. 그리고 투쟁골 아니 이제 평화마을 주민들은 그들의 새로운 삶 속에서 이 교훈을 절대 잊지 않았지.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니 지금으로부터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옛적에 노래하는 산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계곡이 있는 곳에 소담스럽고 신비로운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은 기술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자연의 품에 포근하게 자리 잡은 그야말로 장자크 루소가 말한 자연 상태의 이상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아침 일출과 함께 깨어났고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 보니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들은 현대 문명의 복잡함과 스트레스 없이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고 있었지요. 모든 것이 풍요롭고 자연이 주는 선물을 당연하게 여기며 서로 돕고 살아갔어요. 이 마을에는 매년 열리는 특별한 축제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자연의 속삭임 축제였어요. 이 축제에는 마을의 모든 이들이 숲 속으로 모여 각자 자연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을 나누는 시간이었죠. 누군가는 아름다운 꽃을, 누군가는 맛있는 과일을, 또 누군가는 자기가 좋아하는 숲의 냄새와 소리를 이야기했지요. 이때마다 사람들은 자연의 신비로운 힘에 감동하고 루소가 말한 인간 본연의 선함을 느꼈답니다. 하지만 어느 해인가 외부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이 마을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주머니 가득한 돈을 흔들며 마을 사람들에게 현대 문명의 편리함과 쾌락을 전해주려고 했지요.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은 처음엔 호기심에 이끌려 그들을 맞이했지만 차츰 그들의 영향 아래 자연을 파괴하고 사유재산 개념을 도입하게 되어 마을의 평화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변화에 가장 마음 아파한 것은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 안스터였어요. 그는 언제나 루소의 이론을 알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자연 상태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왔죠. 안스터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본래 모습을 잃지 않도록 다시 자연 속에서 답을 찾도록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안스터는 마을 모임을 소집해 모두에게 말을 걸었죠. 우리는 본래 자유롭고 평등하며 자연과 하나였지. 바깥 세계가 우리에게 준 것은 편리함일지 몰라도 그로 인해 우리 본래의 평안과 선함을 잃고 있어. 루소가 말했듯이 우리는 다시 사회계약을 통해 우리만의 자유와 평등을 되찾아야 해. 마을 사람들은 안스터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했고 결국 그들이 잃어버린 것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외부 문명에 흔들리지 않기로 서로 간의 신뢰와 자연에 대한 사랑을 지키기로 다짐했어요. 그렇게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자연 상태를 되찾았고 그 이후로 마을의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루소의 이론처럼 사회계약을 통해 각자의 자유와 평등을 다시금 찾을 수 있음을 재미있게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요? 결국 인간의 본성은 선하며 때로는 지나친 문명화가 그 본성을 흐리게 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중소도시의 작고 조용한 마을, 그곳에는 엉뚱한 아이디어로 가득 찬 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존이었다.
존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약간 배짜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의 엉뚱한 생각이 항상 긍정적이고 자애로운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다. 이런 존이 최근 빠져있는 주제가 있었으니 바로 피터 싱어의 의율적 이타주의였다. 어느 날 존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마을 회관으로 초대했다. 그가 무언가 흥미로운 계획을 발표하려는 것은 분명했다. 거기에는 농부 톰 아저씨부터 동네 도서관사서 메리까지 모두 모여 있었다. 존은 무대로 천천히 올라가더니 입을 열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 읽은 피터 싱어의 의율적 이타주의에 따르면 우리는 가진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해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이득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 할아버지 효율적 건강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존을 바라보았다. 도대체 마을 할아버지 효율적 건강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궁금증이 가득 찼다. 존은 설명을 이어갔다. 먼저 우리 마을에는 노년층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건강해지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일요일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주택을 돌며 그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필요한 이들에게는 식사를 대접하고 운동을 함께하며 필요한 약품은 공동 구매하여 비용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일을 무작정 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도움이 가장 시급하고 효과적인지 파악하여 자원을 집중적으로 쏟아붓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요즘 다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톰 할아버지께는 물리치료 프로그램을, 메리 할머니께는 혈당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특정 질환 예방을 위해 맞춤형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존의 계획에 감명을 받았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이를 돕기로 했고 자신에게 가능한 역할들을 자청했다. 존이 말한 대로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시간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매주 조금씩 노년층의 건강 상태가 개선되는 것을 목격했다. 몇 달 후 존의 프로젝트는 그 성과가 뚜렷해졌다. 마을의 노년층은 예전보다 활기차고 건강해졌으며 그 덕분에 마을 전체가 더 밝아졌다. 존은 피터 싱어의 이론을 단순히 이론으로 남기지 않고 실제로 지역사회에 적용함으로써 가장 큰 효과를 본 것이다. 이 사례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두고두고 회자되며 효율적 이타주의가 단순한 철학적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예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존은 오늘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며 바쁘게 지내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괴짜로 보일지라도 그가 가진 효율적이고도 따뜻한 마음은 마을 사람들에게 돋는 영감을 주고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용한 마을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그 이름처럼 평화롭고 특별한 사건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곳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마을에 영문철학대학을 나온 젊은 철학자 토마스가 이사를 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토마스는 앤스콤의 의도 이론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그 이론의 중요성을 전파하고자 했습니다. 젊은 철학자는 그들이 일상에서 의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죠. 그러나 그의 시도가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토마스는 우선 마을 사람들에게 강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는 마을 회관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열정적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의도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속에서 이 행동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듣던 청중 중 한 농부 존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씨, 듣기엔 멋지지만 좀 어렵게 들리네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겠어요? 토마스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내일 시장에 가서 닭을 사고 싶다고 해봅시다. 당신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존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뭐? 닭을 사는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더 많은 것이 숨겨져 있어요. 토마스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은 가족을 위해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닭을 사는 행위가 아니라 가족의 행복을 위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는 이어서 말했다. 이처럼 행위의 표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도덕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토마스의 강의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배운 것들을 일상 속에서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을 베이커리의 주인인 마담 올리비아는 손님들에게 빵을 팔 때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손님들에게 하루의 작은 즐거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를 품었습니다. 그녀의 빵집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고 사람들은 그녀의 빵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용한 마을의 사람들은 의도의 중요성을 이해하며 더 깊은 연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이해하고자 노력했고 이는 마을을 더욱 따뜻하고 화목한 공동체로 변화시켰습니다. 토마스는 마을 변화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앤스콤이 여기 있었다면 매우 기뻐했을 거야. 그가 조용히 중얼거리며 의도가 사람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렇게 토마스는 앤스콤의 의도 이론을 통해
작은 마을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고 사람들은 의도의 깊은 의미를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행위의 표면에 드러난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깊은 목적, 즉 의도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